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제40주년 5.18 기념식이 오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40주년을 추모하는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과 5.18 유공자, 시민 등 4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곳은 5.18 항쟁 현장이자 시민군이 최후까지 저항했던 장소입니다. 국립 5.18 묘역이 아닌 곳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기념식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를 활용한 영상이 흐르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김용택 시인이 이번 기념식을 위해 집필한 바람이 일었던 곳이라는 묵념사를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낭독했습니다. 5.18 유가족인 청년들이 경과보고를 낭독했고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5.18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고 이문택 씨의 아내 최정희 씨가 고인이 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는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임 씨는 5.18 당시 광주에서 일을 보고 전남 담양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안간 데 없이 당신을 찾아 헤매던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천지 누가 알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당신의 일, 강조의 일을 알리려고 다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행불자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이 함께 5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했던 5월 정신이 코로나19 극복에 저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자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5.18 당시 광장은 안부를 묻는 사랑방이자 용기를 나누는 지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 것이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의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해줬고 5월 어머니들은 주먹밥 도시락을 보냈다는 겁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이는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5.18 민주이공자와 가족, 정당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아직 미완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사망자와 행방 불명 실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 왜 총을 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했습니다. 광주 진압 지시가 사실상 발포 지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 명령에 따른 내란 목적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행불자 가족들은 사법 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안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고 뼈라도 묻고 싶다.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은 진상규명 활동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왔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좀 용기 있는 고백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입을 열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5.18 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루어진 5.18 조사 기록과 최근 접수된 200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는 오늘 전 씨의 사죄와 추징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전 씨는 오늘도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문예슬 기자, 그곳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정문이 보이는데 온종일 굳게 닫혀 있고 경찰 병력만 근처를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민단체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정문을 두들기기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항의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졌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숨겨놓은 재산과 차명 부동산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11시쯤엔 전두환 심판국민행동위원회 회원들이 전 씨에게 참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진심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나이 때 그 30살 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70이니까 40년 동안 헛살았으니까 이미 지난 걸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대문을 두드렸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대문 아래로 서한을 밀어 넣었습니다. 오후엔 서대문 지역의 단체들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선 사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 퇴원한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사이 세 번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경남의 20대 여성입니다. 첫 확진일은 2월 23일로 한 달을 조금 넘긴 입원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 1차로 퇴원했습니다. 2주 뒤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다시 입원을 했고 한 달 만여에 2차로 퇴원했습니다. 교사인 이 여성은 학교 출근 전 음성이란 재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세 번째 양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학교 복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무증상인 상태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철저히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관리를. 최근 석 달 동안 2달을 입원했던 이 여성은 세 번째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양성자에 대한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서는 20대 남성 1명도 재양성이 나와 입원 중입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재양성자에 대한 퇴원을 검토하지만 재양성자와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행대로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선 신규 확진자가 1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주점 4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이 늘어나 총 확진자는 7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20대 남성으로 해외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추가로 나오지는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까지 클럽 명부상 12,000명을 파악해 대부분 연락했다면서도 아직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어난 4차 감염 사례에 대해 서울시는 중간 역학조사 결과 환기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면서 장기간 비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주말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점검한 결과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4건을 적발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달간 현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부제로 진행되고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10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작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사업체 약 41만 개가 5,74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양성자의 타인 감염력은 없다고 보고 내일부터 추가 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등교 수업과 관련해 우선 고3만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사회 발생은 5명으로 경기와 충북 각각 2명, 대구 1명입니다. 한편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확진자 가운데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최근까지 447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확진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2차 전파 우려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양성자는 확진 환자에 준하는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바꿉니다. 재양성자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퇴원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코로나19 음성인지 결과를 확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해제 후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레 KTX 광명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종합정보센터는 KTX를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 정보를 파악해 각 지자체로 통보하고 코로나19 지역 전파 우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다가온 등교 수업과 관련해 우선 고3만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고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했고 초중학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등교 시점과 등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 상황이 다른 만큼 학교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향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수능 한 달 연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오늘 광주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당은 5.18 단체들과 만나 지난해 망언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대부분이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기념식 참석에 이어 오후에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보존된 전일빌딩 245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5.18과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5.18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고 민주묘지에 참배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의 광주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입니다.
5.18 단체와 만나선 지난해 당 일각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공식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도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의당은 발포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이 5.18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 편에 섰던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관련 경찰관 21명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40년 만에야 이들이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경찰의 무기관리를 총괄하던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시민들을 초기에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절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편에 서자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신군부는 무기를 뺏긴 이유를 지속해서 추궁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책임을 물었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던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공수대원에게 폭행당한 뒤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이 이들처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전직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지 40년 만입니다. 경찰은 양 전 과장 등이 시민들을 보호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행정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징계를 지시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한편 생존해 있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의 대처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경기도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라면서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의 갓갓 문형욱이 오늘 오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으로 마스크를 벗은 문형욱은 잘못된 성관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죄했습니다. 김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을 최초로 운영한 문형욱이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담담한 표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문형욱은 범행 이유에 대해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성폭행을 지시했으며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에 대해 텔레그램 엠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9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강간, 유사 성행위, 협박 등입니다. 문형욱이 경찰 조사에서 2015년부터 유사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 수가 50여 명에 달한다고 진술한 만큼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확인한 피해자 10명 이외에도 추가로 11명을 특정해 조사하는 한편 문영욱이 피해자들의 부모 3명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영욱은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조만간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를 유족이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5분짜리 파일 2개로 이루어진 음성 유서에서 입주민 신모 씨를 제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또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켰다라며 욕설과 폭행으로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조사를 받은 입주민 심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은행 창구와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최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주 쓰는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송미원 씨. 한 주 더 기다리더라도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할 생각입니다. 엄두도 안 냈지.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좀 낯설고 어려우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하려고 그러지. 이처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주들도 오늘부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된 은행이 없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은행 창구가 아닌 별도의 카드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현대카드는 현장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첫 주인 오늘부터 22일까지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또 오늘부터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방문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첫날인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편의점 고가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13일부터 5일 동안 일상 생필품 매출이 직전 주와 비교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의점 상품 중 비교적 고가로 분류되는 남성용 면도기 매출은 45.2%, 남성 화장품 매출도 48.1% 증가했습니다. 고가 아이스크림 매출은 21% 이상 늘었고 와인과 양주 매출도 각각 17.2%, 12.8% 올랐습니다. 시유에서도 주말 동안 과일과 채소 등의 매출이 14% 이상 증가한 가운데 와인 매출은 23.3% 증가해 주류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을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는 무능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백악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1분 동안의 짧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메시지는 단 하나, 오바마 때리기였습니다. Look,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오바마는 무능했다. 일주일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트윗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인자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로 들립니다.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2017년 자신이 취임하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던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유착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사했던 과정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플린은 연방수사국 FBI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앞서 법무부가 플린에 대한 과거 FBI 수사가 부적법했다며 기소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FBI가 플린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전 현직 대통령의 이 같은 장외 설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세전이 주춤하는 사이 인지도가 높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포문을 연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초강도 제재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국가의 힘을 동원해 국가 안보를 구실로 수출 규제 등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에 대한 억압이며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구간이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이긴 하지만 이 궂은 날씨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해져 있고요. 또 CCTV 화면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강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서로는 폭이 좁지만 남북으로는 길게 자리하고 있는 이 비구름대가 중부와 서해안을 지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굵은 장대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북, 호남 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좀 더 확대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의 위험은 물론 비의 양도 많아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는 많게는 150mm 이상, 또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는 강원 영동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나와 있고요. 또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서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해안과 산간,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영동 지역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